네, 안녕하세요. 미국 대선이 정말 이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는 거는 트럼프가 일단 뭐 당선된 후는 모르겠는데 당선 전까지는 굉장히 고립주의적 성향의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이제 뭐 지금 특히 세계가 편안치가 않으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고민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선 후에도 결국은 그건 이제 선거용이고 고립주의 그렇게 극단적으로 못 간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거고 이 트럼프가 이 본선 경쟁력에서 상당한 그 제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여론조사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프라이머리에서 약 50%가 좀 넘는 득표를 했거든요. 아이오와 뉴햄프셔에서. 그러니까 뭐 50 한 1, 2%, 50 한 4, 5% 이렇게 득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왜 그 공화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 이탈할 수 있다. 그런 게 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세뇌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죠.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가 후보로 지명된다면 그 다른 후보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 그러니까 이제 만족한다, 불만이다, 본선 투표를 포기한다. 본선 투표를 포기한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프라이머리에 참여한 사람들, 적극적인 공화당 지지자들이. 이게 이제 이 정도 규모로 또 이따 좀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들이 또 그냥 공화당 지지자도 아니고 공화당 지지층에서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하다. 예,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보면 이제 아이오와 때는 드산티스나 이제 라마스와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드산티스 지지자 중에서도 포기한다. 헤일리 지지자 중에는 거의 대부분 포기한다. 라마스와미 지지자 중에서도 일부 포기한다. 이렇게 되고요. 뉴햄프셔 때는 헤일리였죠. 근데 헤일리 지지자들 중에 큰 뭉치가 나 투표 안 해.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지명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공화당 지지 기반이 심각하게 분열하는데 트럼프면 나 투표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야? 이거를 이제 심도 깊게 AP통신에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보면은 성별 구성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를 찍은 사람과 다른 후보 찍은 사람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남녀 구성비 뭐 거의 똑같아요. 아이오와에서도 거의 똑같았고 뉴햄셔에도 똑같았고 또 연령 데모그래피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 4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다른 후보를 찍은 사람 중에 4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뭐 남녀 성비, 그 다음에 연령, 우리가 보통 여론조사하면 남녀 성비나 연령 이거 가지고 기본을 딱 잡고 들어가거든요. 그 두 개에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두 집단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총기 소유에 찬성하냐, 이제 반대하냐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에게 투표한 사람들, 프라이머리 투표자 중심이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총기 소유자의 비율이나 다른 후보를 찍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집안에 총기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나 똑같아요. 이것도. 즉 트럼프 지지자와 트럼프한테 투표한 사람,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이 성별, 연령, 총기 소유에 대한 태도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른데? 이게 조금 이제 섬찟한 거예요. 그 다른 거 알기 전에 복음주의 기독인 비율인데 나 복음주의 기독인을 찍어라고 하는 것도 거의 똑같아요. 이것도 그 비율이 큰 차이가 없어요. 아이오와에서는 큰 차이 없었고요. 뉴햄셔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같다고 봐요. 이게 그런데 뭐가 그러면 두 개 다르지? 이게 좀 섬찟하죠. 예, 학력에서 일단 차이가 나요. 많이 차이 나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찍은 사람들 중에는 대졸자의 비중이 낮고 다른 후보를 찍은 사람 중에서는 대졸자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화당 지지층 중에
고학력자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적이다라는 소리죠. 다 이런 식이에요. 소득도 또 그렇습니다. 이게 데칼코마니라서 이렇게 겹쳐 보셔야 됩니다. 이 누리끼리 한 색깔은 5만 달러 이하, 그 다음에 짙은 색깔은 5만에서 9만 9천 달러, 그 다음에 회색은 10만 달러 이상인데 다른 후보를 찍은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현격히 높아요. 중산층이란 소리죠. 그러면 대졸자, 중산층. 그럼 당연히 주거 환경에서도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를 찍은 사람 중에서의 중산층 지역에 사는 사람의 비중하고 다른 후보를 찍은 사람 중에 중산층에서 사는 중산층, 그러니까 교외 지역, 서버번 에어리어라 그러죠. 도시 교외 지역. 중산층 비중을 보면 다른 후보를 찍은 사람들의 중산층 비중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학력, 소득, 그 다음에 주거 지역, 그러니까 중산층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그 고학력자, 고소득자, 중산층인데 뭐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공화당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후보를 더 지지하는 성향이 높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다가 투표장에 안 가겠다는 비중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이제 첩첩산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이슈에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한테는 이민과 경제와 취업이 대부분이고 트럼프 지지자는 대외 정책이나 낙태 비중이 낮아요. 근데 다른 후보를 찍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제일 중요한 이슈,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외 정책과 낙태를 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좀 글로벌하고, 그러니까 글로벌 관점, 글로벌 전략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훨씬 더 근본적인 도덕적인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나 민주당 죽어도 안 찍는 이유는 쟤들이 낙태를 뭐 출산 당일날까지도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나 도저히 못 찍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후보에 지지한 사람들이 이게 질이 높은 거예요, 비교적.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 기반 중에 이게 안고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크라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 이 관점을 보면 트럼프 지지자는 찬성이 20%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쪽을 소구하려고 계속 우크라 지원을 지금 문을 닫아 걸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 상원에서 합의를 했죠. 바로 오늘. 그러니까 어저께. 그러니까 60빌리언 600억 달러 지원을 미 상원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하원이 결국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말 안 듣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서도 보면 왜 트럼프 말을 안 듣게 되는지도 바로 보이는 거예요. 이 보면은 트럼프 지지자들은 20%대밖에 찬성을 안 해요. 우크라 계속 지원을. 근데 다른 후보 지지자들은 뉴햄셔에서는 이거 잘못 썼습니다. 예, 뉴햄셔는 80% 지지고요. 맞습니다. 예. 아이오와에서는 55%가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특히 우크라 문제, 대외 정책 문제 이런 데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태도가 다르는데요. 기존의 규칙과 관행을 파괴하는 후보를 지지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트럼프 지지자는 나는 그런 후보 지지한다. 시원시원해. 그게 50%가 넘어요. 그런데 다른 후보 지지자는 그런 후보는 좀 곤란해. 네. 그래서 그런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이 20%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성향이 다르다. 이건 소득 다르고 학력 다르고 주거 환경 다르고 중산층이고 그다음에 우크라 지지 다르고 대외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다르고 그다음에 보수성, 기존의 규칙과 관행을 지켜야 되냐 파괴해야 되냐에 대해서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진짜 투표 안 한다니까요. 내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저 후보 마음에 안 들어가 아니야.
확신범이에요. 일종의 관점을 가지고 트럼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면 투표장 안 간다는 소리지. 그리고 주변 돌아다니면서 픽픽거리는 거죠. 평소 공화당 지지자가.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거죠. 트럼프도 이 사정을 좀 압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얘기를 본인이 직접 합니다. I'm going to be a dictator for one day for drilling and for closing the border. And after that, I'm not going to be a dictator. 네. 그러니까 내가 하루는 그러니까 이 셰일가스 개발이나 그 국경 닫아가는 거를 명령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 날부터는 취임 다다음 날부터는 내가 다시 민주적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존의 규칙과 관행을 무너뜨리는 후보를 당신은 지지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후보를 지지합니까? 거기랑 관계된 이제 연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자기가 주장한 건 자기에 대한 기소가 부당하다. 그 다음에 나는 1월 6일 날 아무 책임이 없다. 바이든은 선거를 훔친 가짜 대통령이다. 이게 이제 트럼프가 입만 열면 하는 핵심 트럼프 명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두 그룹이.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트럼프에 대한 기소가 이거는 마녀사냥이다. 이건 정치쇼다. 그런데 다른 후보를 투표한 사람들은 프라이머리에서 그 일리가 있다. 이런 사람들 비중이 다수거나 혹은 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월 6일 그 의사당 난입 사태 거기에 대한 트럼프의 책임에 대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트럼프는 아무 책임 없다. 그런데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그건 트럼프가 불법적 행위를 했거나 혹은 불법은 아니지만 윤리적 책임이 있다. 법으로 걸면 기소할 만한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지만 은근히 선동한 그런 윤리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변별점이 명확해. 다 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트럼프가 지명되면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의 태반이 중산층 고학력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심 교회에서 서버번. 그래서 이게 골아프다는 거죠. 예. 또 마찬가지예요. 바이든이 합법적 대통령이냐라고 물었을 때 트럼프를 찍은 그 사람들은 바이든이 합법적 대통령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다른 후보를 찍은 사람들은 바이든 그 정도면 합법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수란 얘기예요. 절대 다수란 얘기예요. 그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트럼프의 세 가지 얘기. 바이든은 가짜 대통령이다. 그 다음에 나에 대한 기소는 마녀사냥이다. 나는 1월 6일에 대해서 결백하다. 이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이 공화당의 고학력자 중산층 집단이. 그래서 이게 골아프다는 거라. 이게 그냥 나 막연하게 나 저 후보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은 그 후보가 지명을 받아도 투표장에 가고 또 으쌰으쌰 하는데 단결하자. 이게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서 다 뻑이 나 있기 때문에 이건 사보타지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도 그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우 근본적인 차원에서 공화당 지지 기반이 갈린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육 수준과 계층의 차이에서 갈려버린 거예요. 그 교육 수준, 주거지역, 중산층. 이 사람들이 다른 후보 지지 성향이 강한 거야. 그리고 중산층 공화당 지지자들에 대해서 공화당에서는 또 미국 정치학에서는 저기가 공화당의 핵심이야 라고 불러서 그거를 그 골프장 가는 그 공화당, 골프장 공화당이라고 불리죠. 미국은 뭐 퍼블릭 골프장은 돈이 별로 안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이 교회에 있으면 가기가 편하지. 그래서 그냥 몇 달러 주고서 차 몰고 가서 갔다 와서 집에서 뭐 밥 먹고 이렇게 살잖아요. 중산층들이. 그래서 이걸 컨트리 클럽 리퍼블리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을. 이게 공화당의 눈이에요. 공화당의 안고예요. 공화당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비트럼프로 가 있단 말이에요. 혹은 반트럼프로 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 반 트럼프로 간 이유가 우크라라든지 그다음에 그 글로벌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트럼프가 주장하는 그 자기의 결백성에 관한 주장을 안 믿는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데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명받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사보타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본적 정치의식이 다른 거죠. 글로벌 전략 및 우크라 지원에 대한 마인드가 다른 거고 규칙 관행 존중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또 트럼프가 내세우는 명분에 대한 동감이 한쪽 트럼프를 찍은 사람들은 엄청 동감하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기소? 그 일리 있어. 1월 6일 사태? 그 트럼프한테 법률적 책임 혹은 윤리적 책임이 있는 거야. 바이든은 적법한 대통령이야. 그 정도면 뭐 적법하다고 봐줘야지. 그렇다 그래서 혁명할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런 일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죠. 외연 확장력이 부족해도 패배합니다. 예를 들면 2020년 대선에 대해서 왜 바이든한테 트럼프가 패배했냐라 그랬을 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한 해석은 트럼프는 공화당 지지자 중에 9%가 트럼프에 투표를 안 했고 바이든은 공화당 지지자 중에 4%가 투표를 안 했다. 즉 9%와 4% 사이에 5%포인트 차이가 있다. 바로 그것이 대선 패배의 핵심적 이유다라고 보는 해석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건 외연 정도가 아니지. 이제 외연 정도가 아니라 공화당 지지자의 20%가 날아갔어. 거기다 이들이 날아간 20%가 만약에 핵심이야. 중산층, 고소득자, 고학력자야. 그리고 날아간 이유가 그냥 트럼프가 스타일이 싫어. 뭐 그 사람 말하는 게 왜 저렇게 너무 좀 야박해. 뭐 좀 빈정거리고 싫어. 이런 이유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결백성 나 그거 못 믿겠어. 그 사람의 글로벌 전략과 우크라 태도 나 그거 정말 그거 큰일 날 일이라고 생각해. 뭐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스타일이 기존 관행과 기존의 규칙을 너무 많이 부숴. 그러면 사회가 불안정해져.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를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트럼프가 지명이 되면은 엔티 세력으로 순식간에 도는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골아파진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공화당 지지자 중에 트럼프가 지명되면 투표한다가 80%. 이거 저 프라이머리 중심입니다. 투표 안 한다가 20%나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20%가 딱 그게 칼라가 명확한 거라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데모그래피적으로 보면은 중산층, 고학력자, 그 다음에 서버반 에어리아에 사는 사람이고 데모그래피로는 정치의식이나 정치 성향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확신범들이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갖고서 트럼프를 반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골아파지는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도 그 말을 농담 삼아서 해요.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Is there anybody in this room that's not going to vote for Trump? Just out of... No, don't raise your hand. It could be dangerous stuff. 예, 지금 이곳에서 이게 아마 저기 그 뉴햄시에서 연설했을 거예요. 예, 승리한 다음에 지금 이곳에서 제가 지명이 되면 지명인데 지병이라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투표하지 않으실 분 계십니까? 근데 손 들지 마세요. 손 들면 골아파집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트럼프에게 이제 충정어린 충고가 좀 가기 시작한다고 봐요. 지금 트럼프의 지지 기반 중에 제일 이 글로벌 전략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안정돼 있고 고급진 데가 헤리티지입니다. 그 헤리티지가 지금 트럼프의 말하자면 브레인 안방인데 그 헤리티지가 느닷없이 1월 31일 날 나토 사무총장 스톨텐베르그를 불렀어요. 스톨텐베르그는 요새 우리 유럽이 이제 방위비 지출을 2% 이상 달성한 나라들이 한 절반쯤 됐고 트럼프가 요구했듯이 그게 계속 많아지고 있고 유럽이 참 이제 정신 번쩍 차렸다. 이제 잘해보자. 이제 제대로 된 말하자면 유럽과 미국 진정한 의미의 대서양 체제가 이제 됐고 이 대서양 체제를 가지고 중국을 제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 스톨텐베르그라는 사람은 입만 벌리면은 결국 트럼프의 고립주의를 비판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근데 그런 사람을 헤리티지가 연단에 세운 거예요. 1월 31일 날. 그 얘기는 뭐겠어요? 메시지가. 트럼프한테 경고 시그널 보내는 거지.
아, 당신 말이야. 이제 고립주의 게임 좀 그만해라. 그러다 큰일 난다. 이걸 보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러한 그 충정 어린 그 경고를 트럼프가 접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직접 들어보세요. 스톨텐버그 연설이 한 15분 되는데 좋은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한 1분짜리만 합니다. 네. Managing the China challenge is not something the US can do alone. And you don't have to. Through NATO, the US has the support of 31 allies and a vast network of partners, especially in the Indo-Pacific. NATO is working more closely than ever with Australia, Japan, New Zealand, and South Korea. We are making our forces more interoperable so they can work seamlessly together. And we cooperate on issues of shared interest, including China. Together, we are much stronger. Together we are much stronger. 미국과 유럽이 함께하면 훨씬 더 강해지고 중국 제어할 수 있습니다. Don't play isolationist game. 그런 소리 아니에요. 고립주의 게임 하지 마세요. 이거를 트럼프의 안방인 헤리티지가 세웠다니까.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예, 트럼프가 이거 접수할지 모르겠어. 근데 이 사람이 고집이 강해서. 자, 이제 한국의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국이 참 그런데 예. 미국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중심으로 볼 일이 아니에요. 미중 대립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또 중국 침체, 중국 침몰도 더 악화될 수밖에 없죠. 러시아는 발악하다가 체제 변화를 일으킬 텐데 결국 친서방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변수가 생겼죠. 유럽입니다. 우크라 침공과 중동 이란에 대해 중국이 취한 태도를 보며 유럽 전체가 반중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1대1로에서 탈퇴한 것이 대표적인 징후입니다. 우크라 침공을 계기로 대서양 체제 트랜스 아틀란티시즘이 부활했습니다. 유럽을 포함한 대서양 체제 전체가 반중 차이나 디리스킹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친중 타락 글로벌리즘의 시대가 끝나고 반중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의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의 흐름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일회용이지만 글로벌 전략은 수십 년 가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